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이준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증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세 여자 환자이고 과거에 임신한 적은 없었습니다. 분만 예정일은 2017년 5월 13일로 현재 임신 8주 4일입니다. 원래 우리 세브란스 병원 내과 천재 교수님 외래에서 크론병 때문에 진료를 받고 계셨고 휴미라와 펜타사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병력으로 당뇨, 고혈압, 결핵, 간염은 없었고 2007년,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크론병을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0년에 항문 누공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용 약물은 크론병 치료제인 휴미라와 펜타사를 투여 중이었고 엽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고 임신 초기 피검사와 소변 검사를 시행해서 모두 정상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임신 중에 지금 드시던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상담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임신 내내 어떤 산정관리 스케줄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소화기내과 진료를 계속 잘 받으실 것을 권유했고 드시던 엽산을 계속 잘 드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신 중에 계속 산전 관리를 잘 진행을 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임신 39주에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남자아이 3.2kg을 분만하였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 문제없이 퇴원하였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다들 아시다시피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유명 포탈에서 크론병과 임신 관련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도 마찬가지로 궤양성 대장염 임신 이런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조금 종합을 해보니 결국 이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은 질문이 병을 앓고 있는데 임신을 해도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많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 병이 악화가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또한 약을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질문 내용이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염증성 장 질환의 일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 염증성 장 질환 환자에서 임신의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 염증성 장 질환이 임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고 또 반대로 임신이 염증성 장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임신부에서 단계적으로 임신 전에는 어떤 상담을 하고 임신 중에 산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최종적으로 진통과 분만은 어떤 과정을 겪을 것이며 산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항입니다.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해서 아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염증성 장 질환은 가임기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특발성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면역학적 원인이 기본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0세 이하 가임기 여성에서 궤양성 대장염은 10만 명당 40명에서 100명 정도, 크론병은 조금 적습니다. 10만 명당 2명에서 4명 정도의 빈도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호발 부위는 궤양성 대장염은 결장과 직장, 크론병은 말단의 회장에서 주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크론병은 특히 회음부, 누공, 항문 직장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증상은 이제 비슷한 경우도 많아서 궤양성 대장염은 혈변, 설사, 경련성 복통, 발열 등이 이제 주 증상이고 크론병은 비슷하게 설사, 발열, 경련성 복통, 영양불량, 거기에 급성 우하복부 통증이 있거나 혈변이 발생할 때는 이제 크론병이 악화되는 것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크게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여 약제는 여러 가지 약제를 제가 적어놨는데 어쨌든 카테고리별로 나누면 살리실산제제, 항생제, 면역조절제, 면역억제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일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임신율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면 임신 확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염증성 장 질환의 그 병의 활동성이 비활동성인 경우에는 골반 수술력각이 없는 경우에는 임신율은 거의 다른 산모랑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활동성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임신율이 감소하는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결국 골반 유착을 초래하는 수술을 활동성이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염증이 있어서 임신율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성교통이 있거나 성욕저하가 있거나 우울증 등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임신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치료 약제 중에 임신율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임신율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크론병 같은 경우는 병이 나으면 다시 임신력이 회복된다고 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이 있을 때 수술이 필요하다면, 그럼에도 임신력을 유지해야 한다면 복강경 수술이 개복술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염증성 장 질환을 임신 전에 비활동성으로 만들어 놓아야 임신 자체를 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염증성 장 질환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당시에 그 질환이 비활동성인 경우에는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전혀 차이가 없는데, 임신 당시에 활동성인 경우에는 유산율도 증가하고 임신의 결과도 매우 안 좋아서, 활동성이 특히 높은 경우에는 조산도 많이 생기고 신생아가 저출생 체중아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영양실조, 혈전색전증, 출혈, 제왕절개분만 등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염증성 장 질환을 임신 전에 비활동으로 만들어 놔야 임신의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는 비활동성으로 만들어 놓아야 임신 자체가 잘 된다고 했었고, 또 비활동성으로 만들어 놔야 임신의 결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염증성 장 질환이 활동성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임신을 미루고 치료에 전념해서 비활동성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고 임신이 돼서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그래도 크론보다는 임신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임신 결과가 나쁠 수 있고, 그 임신 결과는 병의 활동성과 특히 연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활동성인 경우에는 임신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활동적일 때는 조산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저출생 체중아, 자궁 내에 태아가 잘 자라지 않는 것, 제왕절개분만 위험도가 모두 2배, 3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임신이 염증성 장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자체는 염증성 장 질환의 활동성을 증가시키지 않아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염증성 장 질환이 확실히 악화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악화의 빈도는 임신을 했건 안 했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화가 된다면 그것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임신 1, 3기, 임신 초기에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초기의 비활동 상태면 재발이나 악화의 빈도는 매우 드문 편이지만, 혹시 악화가 된다면 또 심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좀 특화해서 보면, 임신 자체는 궤양성 대장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비활동성인 경우는 3분의 1에서 임신 중에 악화가 되고, 활동성인 경우는 45%, 그러니까 반절 정도에서 악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활동성에 따라서 역시 임신 중 악화 여부가 영향을 받는데, 비활동성이면 4분의 1에서 악화가 되고, 활동성이면 거의 3분의 2에서 좀 임신 중에 악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 수술을 하고 장루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분들이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장루를 가지고 있어도 임신 중에 장루는 유지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장절제 수술을 받은 임신부에서 일부는 지방 흡수 장애가 발생하거나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B12,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장루 폐색도 임신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환자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오셨다고 하면, 말씀드릴 때 임신 전에 기존의 염증성 장 질환을 잘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자체가 잘 치료를 해서 비활동성으로 만드는 것이 임신 자체에도 유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이 비활동성인 상태에서 임신하는 것이 좋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혹시 약을 임신 중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바꾸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고용량의 엽산을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신부에서 권장하는 것보다 5배 정도 복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 그 염증성 장질환이 악화되면 비임신시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고요. 일반적인 치료는 임신 기간 중에 유지해도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임신 중이라도 내시경 검사나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기가 저출생 체중아 같은 것, 자궁 내 성장 지연이 발생할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산정 관리를 함에 있어서 태아 성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철분제 보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신 전에도 고용량의 엽산을 복용하지만 임신 기간 내내에도 고용량의 엽산을 복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크론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식이요법과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타민 보충에 주의를 두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증상에 따라서는 지사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항문 질환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히 크론병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화에서 궤양성 대장염에서 산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면 칼슘 보충이 필요하고 고용량 엽산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와 안심이 필요합니다. 치료 및 처치는 비임신 시와 동일하고 필요하면 대장 직장 내시경이나 장루 수술을 임신 중에도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에서도 비슷하게 칼슘 보충과 고용량의 엽산 복용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내시경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합니다. 소장을 원래 침범했던 크론병의 경우에는 누궁이나 협착, 농양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임신 중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염증성 장 질환을 검사하고 진단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모든 산모 임신부에서는 안전하게 태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역시 임신 중에 안전하게 초음파 검사를 염증성 장 질환을 진단하고 검사하는 데 있어 사용을 하는데, CT와 비슷한 정도의 진단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RI 역시 임신 중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다만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엑스선 검사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장되지는 않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하부 위장관 출혈이 심한 경우에 시행을 하고, 이제 구불결장 내시경 검사는 임신 중에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는 이제 저 위까지 대장 전체를 보는 거니까 그것을 시행할 때 1차적으로 구불결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는 임신 초기와 말기, 1, 3분기와 3, 4분기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권장되지 않고 2, 3분기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장 전체를 본 대장 내시경 검사는 임신 중 안정성을 증명하기는 아직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아까 하부 위장관 출혈이 있거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나 구불결장 내시경 검사는 임신 중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임신 중에도 염증성 장질환의 적절한 약물 치료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이제 이런 살리실산제제, 항생제, 면역조절제, 면역억제제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임신 중에는 임신과 관련된, 그리고 이후에 모유 수유와 관련돼서 조금 더 생각을 할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살리실산제제는 이제 설파살라진과 메살라민이 있는데, 둘 다 임신 중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 엽산이 필요하고, 남자 환자가 복용할 때는 이제 임신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3, 4개월 전부터 대체약으로 좀 바꾼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유의사항이 필요하고, 모유수유는 이제 가능하면 피하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생제는 종류별로 이제 임신 중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다 항생제마다 있고요. 모유수유도 마찬가지로 피하는 게 좋거나 아니면 해야 한다면 중단하고 간격을 두고 수유를 하자, 이런 정도로 각각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필요한 항생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임신 중, 모유수유 중 그 안정성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투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면역 조절제 중에 아자티오퓨린 등은 FDA 클래스 D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고,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유 수유는 적합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약물을 치료했을 때 태반을 잘 통과해서 아이한테, 태아한테 많이 가는 것은 임신 중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모유에는 잘 분비가 안 되면 모유에는 오히려 적합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은 임신 중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모유 수유도 금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중에는 이제 FDA 클래스 C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주 나쁘다라는 데이터도 없지만 아주 안전하다라는 데이터도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C의 경우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항상 데이터가 어떻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바이올로직스는 데이터가 좀 제한은 있지만 임신 중에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케이스에서 펜타사와 휴미라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각각을 한번 제가 이런 모유수유와 임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펜타사는 메살라민 계통의 약제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에서 사용하는 항염증 제제이고, 궤양성 대장염의 급성 발병 치료, 재발을 예방하고 크론병의 급성 발병 치료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임신 중에 투여는 적합하고, 수요 중에는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지만 부적합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각 약물에 따라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휴미라는 면역 조절제 계통이고 항종양괴사인자 항체 제제입니다. 적응증은 꼭 염증성 장 질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관절염, 건선, 크론병, 관절염, 배쳇 장염, 여러 가지 질환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임신 중에 투여는 적합, 수유 중에 투여는 적합하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렇게 각각의 약물에 따라서도 데이터를 조금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좀 특화해서 궤양성 대장염과에서 산정관리, 그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약제, 살리실산, 스테로이드, 면역액제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필요하면 고용량의 사이클로스포린 주사, 비경구 영양을 투여한다. 메톡스레테이트는 원래 임신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크론병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 아까 TNF-알파라는 것은 항종양괴사인자 항체 제제인데 임신 중에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산정 관리를 잘해서 임신을 잘 유지를 했고, 이제 분만을 하면 되는 시기가 오면 진통과 분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자체는 분만 방법은 두 가지죠. 자연 분만을 하거나 제왕절개 수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대부분은 질식 자연 분만을 잘 하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제왕절개 수술이 매우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자면 회장 수술을 했는데 변실금이 있다, 혹은 피부 경직이 있어서 회음수 수술을 받았거나 수술 후에 회음부 피부 경직이 있었을 때, 심한 활동성 항문주의 질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 항문주의, 회음부 주위에 합병증이 있었거나 합병증이 심하게 예상되는 경우는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결국 여러 가지 상처가 나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자궁이 있고 질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항문이 있습니다. 이 서로가 당연히 막혀 있는데, 이게 뚫려 있는 걸 누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연분만을 시행하지 않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제왕절개 수술 자체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항상 주의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이제 세분화해서 보면, 과거에 대장절제 수술을 받았던 임신부도 질식 자연분만을 하는데 큰 위험은 없고, 제왕절개 수술은 그냥 다른 임신부처럼 꼭 이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과적인 적응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면 제왕절개를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크론병은 이제 항문 주위 회음부 쪽에 침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식 자연분만이 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회음부 쪽 상처 부위 복원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항문 쪽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론병에서는 회음부 상처뿐만 아니라 복부 상처도 회복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분만을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후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느냐 살펴보면 크론병에서는 산욕기 시기에 병이 악화되는 빈도가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산후에도 항상 관리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모유 수유는 이제 일반적으로 권장이 됩니다. 대부분의 치료약제 아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나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또 금기인 약들도 있으므로 항상 상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임신 전에 염증성 장 질환을 비활동으로 만들어 놓아야 임신을 하는 데 유리합니다. 똑같이 임신 전에 염증성 장 질환을 비활동성으로 만들어 놓아야 임신도 유리하고 임신의 결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은 염증성 장 질환을 악화시키지는 않고 특히 임신 당시의 비활동성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성 장 질환이 활동성인 경우에는 임신을 미루고 먼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비활동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임신 전부터 임신 기간 내내 고용량의 엽산을 잘 복용해야 하고 대부분의 약제는 임신 중에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고 그렇지만 개개인별로 필요한 약들, 복용하는 약들에 대해서는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분만에 있어서 대부분 질식 자연분만이 성공하지만 분만 시 회음절개 수술로 인해서 직장 항문 누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고 산부인과 의사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